교과서 48쪽 고려의 사회 모습은 어떠한 특징을 지녔을까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려의 이제 신분제도 그리고 그 당시에 사회가 어떻게 운영되었나 뭐 이런 내용들이 이 단에서 나오게 되는데 고려시대 사회 고려 사회가 어떻게 운영되었나 내용들이 나오게 될 겁니다. 자, 그 교과서의 지도를 가지고 여러분도 같이 보면 되겠습니다. 그 고려의 첫 번째 신분 구조. 크게 그 신분 제도는 양인하고 천인으로 구분을 했어요. 가장 기본적으로는 양인하고 천인. 이걸 양천제라고 하거든.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고려의 신분 제도는 딱 두 개밖에 없는 거야. 양인과 천인 있었다. 근데 이 양인 내부에서 그 지배층하고 또 피지배층이 구분이 되는 거죠. 양인 내부에서도 상위 계층이 있고 하위가 있어서 이쪽은 지배층, 양인의 하부하고 천인을 합쳐서 피지배층 이렇게 부르는데, 그럼 어떤 사람들이 여기에 들어가게 되느냐? 네 가지로 나눠서 봅니다. 이렇게 조금 삐뚤게 됐다. 이렇게 해서 맨 위에는 문무 양반들. 문무 양반.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 조정의 고위 간직을 지내는 그런 사람들이죠. 고위 간직을 지낼 수 있고 재상을 배출하면서 고려의 문벌을 이루는 문벌 가문을 이루는 그런 가문들입니다. 중앙과 지방에서 뭐 중요 관청에서 속했던 그런 사람들이고, 다음 두 번째 계층은 누구냐? 관청에서 일하는 서리, 그리고 지방의 향리, 또 하급 관료, 남반, 하급 장교. 지금 보시면 군대 부사관 같은 뭐 그런 정도의 하급 장교, 장군은 아니고 장군 같은 뭐 이렇게 무신정을 일으켰던 그런 장군들은 여기 문벌에 들어가는 거고, 그거보다 좀 아래 그런 하급 장교들을 묶어서 두 번째 계층입니다. 이들은 지배층에는 속하죠. 하지만 그 위에 있는 양반들만큼의 힘은 발휘를 못했지. 조금 더 아래에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계층에는 농민, 상인, 수공업자, 그리고 향, 부곡, 소에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다 묶여서 세 번째 계층에 들어갔습니다. 이들은 국가에다가 세금을 내는 일을 주로 했었겠죠. 세금을 내고, 그리고 앞에서 얘기했지만 향, 부곡, 소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차별을 받는 그런 상황이었다. 일반 군현보다는 조금 더 차별을 받는 지였고, 그 다음에 마지막 공사노비, 공노비하고 사노비죠. 근데 이 또 공사노비가, 공노비 같은 경우에는 관청에서 자벽에 종사하는 이벽 노비가 있고, 그리고 노비는 노비인데 자기 거주지에 자기 집에 있어. 자기 집이 있고 사유재산도 약간 있습니다. 그러면서 돈을 내는, 그 내는 거는 신공이라고 하는데, 외거노비가 있어요. 사노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노비도 외거노비가 있어요. 둘 다 있습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같이 거주하지 않고 따로 일정한 액수를 신공으로 납부하는 그런 노비고, 사노비는 주인 집에서 함께 사는 노비는 솔거노비라고 합니다. 공노비, 사노비. 공노비는 국가에 소속된 노비, 그리고 사노비는 개인에게 소속된 노비. 그렇게 다르죠. 다음에
자, 나머지 좀 자세한 내용들은 교과서를 같이 읽으면서 하겠습니다. 이거를 여기다가 다 표현하려면 조금 내용이 많아지는 것 같아가지고. 자, 고려는 요 신분 간의 위아래로의 요 이동이 비교적 좀 자유롭습니다. 지위와 신분 이동이 좀 신라와 비교해서 개방적이다. 자유롭다보다는 개방적이라는 표현이 나을 것 같네요. 신라와 비교해 개방적이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요 설이나 향리 이런 사람들이 과거 시험에 급제하면은 문무 양반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전쟁에서 크게 군功을 세웠다. 그러면 역시 고위직에 올라갈 수 있습니다. 우리 그 무신집권계 이의민 같은 사람, 그 사람은 되게 하층민 출신이었는데 나중에 고려 최고 집권자까지 올라가죠. 그래서 뭐 군공 이런 걸 군공이라지. 군인들이 전쟁에서 공을 세우면은 이렇게 상승을 할 수 있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 뭐 외국인 같은 경우에서도 귀화하면은 뭐 능력을 인정받고 등용될 수 있고 뭐 있었다. 뭐 이런 것들. 하나 더. 향부곡소 같은 곳이 승격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뭐 전쟁에서 공을 세우고 이래가지고. 그래서 신분 상승을 하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다. 따라서 고려의 사회는 신라의 골품제 사회보다는 훨씬 더 개방적인 사회였다라고 우리가 평가할 수 있습니다. 좀 이따가 책에서 내용을 좀 자세히 볼게요. 책 그 교과서도 할 거니까 교과서까지 다 봐라. 영상 요것만 보지 말고 거기에만 나오는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특히 이번 단원은 좀 많이 있어요. 내용들이. 다음에 고려의 여성의 지위. 고려 사회의 여성은 그래도 뭐 완전하진 않죠. 완전하게 남녀 평등은 당연히 아니었겠죠. 그 시대에 당연히 뭐 아니었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좀 남녀가 이렇게 하지 말고 자 여성의 지위가 남성과 거의 대등하다. 근데 이게 가정이나 일상생활에서 물론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는 뭐냐면은 여성들이 뭐 과거에 합격해서 관직에 진출했다 이런 사례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적으로는 여전히 뭐 제한이 있었죠. 그 얘기도 씁시다. 하지만 사회활동에 제한은 분명히 있었다. 과거 합격이나 이런 건 없었습니다. 여성이 근데 가정이나 일상생활에서는 남성하고 거의 대등한 지위를 누렸대. 자, 보도록 할게요. 그 사례. 여성도 호주가 될 수 있었어요. 그 집에 이렇게 가장처럼 호주가 될 수 있었고, 그리고 호적에 기재를 할 때 남녀를 차별하지 않고 그냥 태어난 순서대로 기재를 했습니다. 여자가 먼저 태어났으면 여자를 먼저 기재를 합니다. 뭐 여자라고 해서 호적에서 빼고 이런 게 없었어요. 나이 순서대로 기재를 했어요. 그리고 사위가 처가살이를 하는 경우도 흔했다고 해요. 조선시대 때는 뭐 다 시집살이였잖아요. 근데 처가살이 이렇게 처갓집 가서 사는 거죠. 또 음서 고위 관료의 자제들을 시험 안 보고 관직에 등용하는 제도였죠. 음서 혜택이 사위나 외손자에도 적용되었다. 외손자한테까지 적용. 그만큼 여성의 지위가 높았습니다. 또 재산도
남녀 균등. 남녀 간에 차별 없이 균등 상속을 하였다. 뭐 여성이라고 해가지고 이런 거에 대해서 차별받고 이런 것도 없었고, 여전히 뭐 좀 남성과 여성에 대한 그런 게 좀 많이 평등한 사회였습니다. 고려 사회가 생각보다. 오히려 그 다음 등장하는 조선 시대 때 차별이 더 심하면 심했어요. 자, 그리고 다음에 유교 정치 이념, 유교 얘기를 잠깐만 할게요. 고려시대 유교는 정치 이념으로서 강조가 되었다. 고려시대 정치 이념으로서 유교가 강조돼. 그래서 유학, 교육, 그리고 과거 시험. 누구였다? 광종 때였죠. 광종 때 과거 시험. 이걸 통해서 고려는 나라를 유교 체제로 이끌려고 했고, 그리고 그 결실을 맺었던 것이 우리 배웠던 사람 중에 최승로라는 사람이 있었지. 최승로라는 사람이 당시 성종이라는 왕에게 건의를 했고, 성종은 이걸 가지고 유교 정치 이념을 확립했다. 이렇게 평가를 하죠. 유교 정치를 완성을 했다.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대표적으로 유교 교육기관을 만들었죠. 다 앞에서 했던 겁니다. 국자감하고 지방의 향교 같은 유교 교육기관을 만들어서 고려사에서 유교를 정착시키려고 노력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고려 초기에는 그 결과 결론적으로 초기에는 새로운 국가 건설과 사회개혁 추구하는 자주적이고 주체적인 특성이 고려의 요구였어요. 고려의 초창기 유교입니다. 그런데 이 유교가 뒤로 가면서 점차 보수화하게 됩니다. 고려 사회는 고려 중기에 문벌 사회가 수립되었고, 문벌들은 중첩된 혼인관계와 자기들끼리 인맥으로 점점 그 자기들의 카르텔을 형성하고 덩어리가 생기는 거죠. 그러면서 유교의 보수화. 당시 뭐 앞에 얘기했던 최충이라던가 묘청의 서경천도를 진압했던 김부식 같은 사람들, 되게 보수적인 유학자들의 대표적인 사람들입니다. 최충은 앞에 구제학당을 세워서 유학 교육을 했던 사람이고, 그리고 김부식은 그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을 진압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들 둘을 포함해서 그 당시 고려의 유교는 현실 안정 추구 그리고 보수화된 유교였다. 그러다가 나중에 무신정변으로 이 유학 체제가 무너지면서 한동안 침체기를 겪기도 했다. 그런 얘기들을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유교 그냥 초창기 유교하고 중기 유교까지 했고, 다음 시간에 성리학이라고 해서 유교의 이제 화려한 그 변화 이런 것들을 하게 될 겁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고 교과서를 보도록 합시다.